샤넬이 그런 얘기 했잖아. 명품의 반대는 천박함이 아니고 흔함이다. 너 지킬 수 있어. 이거야가 핵심이었죠. 너무 재밌어요. 전 잠이 안 온다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하시는 건데 인문학이 머니.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보는 하나의 인문학 빈센트입니다. 하나증권에서만 알려주는 알짜배기 인문학 편다송입니다. 네, 인문학의 머니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데요. 지난 3부에 이광수 위원이 부동산을 저희에게 다뤄주셨죠. 이어서 4부에서는 좀 더 참신하고 이제는 정말 어느 지역, 돈 버는 지역은 뭔가, 어떤 부동산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배웠는데 부동산은 특이하게 사용가치와 투자가치, 근데 우리는 미래를 보자. 이 실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부동산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요. 예측이 마찬가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예측하는 것보다 정책이 발표됐을 때 그거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주식시장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주식은 공시가 나오면 팔아라. 부동산은 어때요? 정책이 나오면 팔아야 됩니까? 그때마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오를 때 규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팔아야 되나? 근데 오히려 이 규제가 집값을 더 올려요. 아, 규제 속성의 내용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공시의 내용이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 그게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습니다. 컨센서스 대비잖아요. 그렇죠.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필터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 필터는 뭐냐면 예상했느냐, 예상치 못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예상치 못한 정책이었다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크겠죠.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종합부동산세나 세금을 막 2배, 3배로 올립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확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예상치 못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다 예상해요. 어떤 걸 예상합니까? 집값이 오르면 규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규제가 나오면 막상 집값이 안 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느냐. 그래서 코로나19가 될 때 금리 인하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 이유입니다. 그때 보시면 연준이요. 밤에 갑자기 회의를 해요. 사실은 연준 위원들은 시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스마트한 거죠. 네. 세 번째는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돼요. 그거 좀 어렵다. 과거에 없던 정책을 새로 한다는 건 참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그 의도대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정책 중에 뭐냐면 집값이 오를 때 서울 아파트에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사면요. 취득세를요. 한 채 더 사면 8%를 냅니다. 지금요. 그건 과거에 없던 정책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갑자기 집을 20억 원짜리 사는데 1억 6천만 원을 세금 내고 시작해요. 그럼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 건 지금의 그동안의 세율 구조는 이거였어요. 돈을 벌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하기도 전에 내라고 그래. 이렇게 과거에 없던 정책이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이 세 가지 필터를 통해서 전망하셨으면 좋겠다. 예상했느냐,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에 있던 거냐 없던 거냐. 이 세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낼 거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낼 거예요. 언제 낼지 모르지만. 자, 금리가 인하기에 어떤 정책이 다음에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가계부채라든지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까 봐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막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제가 얘기 드렸던 실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네. 근데 투자 수요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죠.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거야, 계속 빠질 거야라는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집값이 빠지면 또 누가 들어온다?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워낙 다방면의 정보를 듣다 보니까 이제 똑똑해지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대출 세게 나오겠다. 지금 빨리 사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혹시 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싶어서. 그게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막상 금리 인하가 됐을 때도 오히려 수요가 주는 거예요. 투자화되어 있는 자산 시장에서는 전형적으로 사람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아, 날씨 예보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날씨 예보를 계속 매일 전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전망한다고 해서 내일 날씨가 달라져요? 근데 자산시장은 내가 지금 저희가 전망하면 내일 자산시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투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심리 이런 것들이 참 복합적으로 우리 흔히 복합계라고 하는데 다방면에 아트스럽게 하나의 예술판으로서 다 혼용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밌죠. 엄청 재밌죠. 이 숫자나 투자를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전 잠이 안 온다고요. 근데 방금 엄청 진실됨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포트폴리오에 보면 항상 7대3, 좀 뭐 러프하다면 6대4,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는 뭐 미국하고 비교하긴 하지만 주변의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 그것은 경제 발전의 한 트렌드 속에서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의문이 이게 바뀌는 게 맞습니까? 미국으로도 많이 따르주로도 아니면 이대로도 뭐 I don't care 괜찮다 어느 쪽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인문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위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을 보실 때 당위를 좀 배제하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현실은 뭐냐면 한국에서 가계자산의 거의 80%가 부동산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여기서 더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세대별 조정만 있을 뿐이에요. 60세 이상은 80%를 갖고 있고 MZ세대나 젊으신 분들은 부동산 자산의 30%대예요.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그러면 이 자산 시장에서 그러니까 변화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고령층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30, 40대로 부동산이 옮겨지는 과정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일단 고령 세대가 부동산을 파는 건 소프트 랜딩이에요. 그건 아주 좋은 신호예요.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서 네. 그걸 소비해야 되니까 이게 부동산에 주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부동산을 팔려고 했을 때 이 젊은 세대가 과도한 빚을 일으켜서 사면 그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하시는 건데 부동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6%밖에 되지 않아요. 고령 세대가요? 그렇죠. 많이 다 갚아놨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이거는 주제 넘게 말씀드리면 좀 싸게 파셔도 된다. 우리 200사 살 건데. 또 이런 얘기도 하나 있어요. 제 뭐 아는 친한 형님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세 시장 없어질 거다. 이거는 뭐 무담보 창구였다. 어떻게 보세요? 전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세는 현상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유리하고 임차인들도 유리했기 때문에 존속해온 현상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그렇죠. 세상인가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전세를 제도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라고 얘기하고 없어질 거야. 아닙니다. 그건 현상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뒤통수 탁 맞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복합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네. 엄밀히 따지면 전세의 가장 장점이 있어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목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금리가 막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거 안 지는 거지 않느냐? 아니요. 사실은 그런 상대적 지킴이 아니고 절대적 지킴이 중요하다고요. 워렌 버핏이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해라. 사실 저는 이건 투자의 기본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제도는 유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와서 아니면 친척이 와서 야, 돈 좀 보죠. 묶여있다고. 네, 그러면 형님 나 전세금밖에 없어요. 이러면 전세금 못 꿔주잖아. 그런데 전세하고 월세 사는데 목돈 이만큼 있어.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가 현상으로 된 가장 큰 이유예요. 역사가. 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 다 수도권으로 몰렸어요. 그때 다들 기업하고 사업한다고 막 난리 났어요. 가족끼리 돈 빌려주고 이런 사적 금융이 컸잖아요. 그래서 사기당한 일이 너무 많았다고요. 근데 그 돈이 다 전세금에 있으면 내 돈이 지켜졌다고요. 산업화 시대에. 네. 재밌다.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맞습니다. 너 지킬 수 있어. 이거가 핵심이었죠. 지금부터 편다송의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너무 이름 너무 대표님과 좋은데요. 함께 이름 너무 해보고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싶은데 갑자기? 좋네요. 첫 번째 단계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뭐냐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메타인지가 높아야 돼요. 뭐 IQ가 높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나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지? 내가 자산을 얼마 갖고 있지? 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지? 나의 미래 소득은 얼마지? 이거를 누가 가장 잘합니까? 나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내 집 마련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그렇죠. 타인 자본 비율은 몇 프로로 가져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건 80%예요. 자기 자본의 80% 최대. IMF의 워킹 페이퍼도 국가 부채가 GDP 대비 80%가 임계치로 보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3억이다. 그러면 2억 4천이 최대의 대출 금액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5억 4천짜리 집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대표님 그 80%의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 그게 나이대마다 좀 다를까요?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까요? 아니면 그냥 평균 값입니까? 평균을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신 있습니다. 미래 소득이 내가 커질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부채 비율이 올라가도 되고 반대로 이제는 내가 정년이 앞두고 있고 좀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부채 비율이 좀 낮아져야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80%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스텝이에요. 네. 두 번째인데 제가 그러면 가용될 자금에 예를 들어서 6억 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내 자금과 대출 예상액을 더해서 그러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6억 원 아파트를 찾아야죠. 그런데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제 예측대로 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 원이나 8억 원짜리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지역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를 찾는 거예요. 다양화하시라. 그래서 일단 그 선택사항을 많이 갖게. 그래야 효용이 큰 걸 골라낼 수 있어요. 또 이제 세 번째 스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인문학적 관점이에요. 세상을 타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나였어요. 이제는 세 번째 스텝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건 어떻게 봐요? 힘들죠. 물어볼 수도 없고. 네. 투자로 만약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전월세를 내놨을 거 아니에요. 투자로 갖고 있는데 빈집으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전월세가 거래된 걸 보면 투자 비율이 계산돼요. 1000가구인데 그중에서 200세대가 전월세로 거래되면 투자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죠. 근데 어떤 아파트를 보니까 500세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전월세가 50세대가 거래돼요. 그럼 투자 비율이 10%예요. 20%가 높습니까? 10%가 높습니까? 20%요. 그렇죠. 그 투자 비율이 높은 걸 또 출연해. 아까 6억에 거래된 것 중에. 그죠? 이렇게 범위를 좁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좁혀한 것 중에서 가격이 빠진 걸 산다. 근데 가격이 빠질 때 그 아파트에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이해하셨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이제 젊으신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하우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죠. 혹시 대표님 추천해 주실 책 있으신가요? 있죠. 내 집 마련하시거나 투자하실 때 너무 도움이 될 제가 투자 입문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뭐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지? 이거 참고서 아니에요? 저 대학교 때 수업에서 많이 봤던 책인 이건 것 제가 같아요. 읽은 표시고 전 이걸 10번 읽었거든요. 거짓말하는 어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동화책을 평론한 집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투자에 도움이 되죠? 두 가지가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나를 아는 거. 네. 나의 원초는 아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나를 이해가 돼요. 나의 감정과.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의 영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의 영화를 꼭 보셔야 돼요. 특히 2는요. 충격적인 영화예요. 투자할 때. 그런 아이를 내가 마주할 수 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돼요. 두 번째는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나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일까를 계속 평론하는 거예요. 그게 평론의 중요한 점이잖아요. 네. 그걸 읽으실 수 있는데 이 김지은 작가님이 심지어 글도 너무 잘 쓰셔서 너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행복감을 느끼시고 또 하나 투자하실 때도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할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문구를 읽어드릴까요? 네. 행복은 몸과 마음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데 비해 행운은 좋은 운수를 뜻한다.
근데 우리는 행복과 행운을요 혼동해요. 뭐냐면 로또가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됩니다. 행운이 없었다고 해야죠. 그렇죠? 행복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다를 느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매달리다 보면 행운을 걸게 되고 그러면요 행복과 행운이 헷갈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준의 금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연준이 금리 올렸다고 해서 왜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이게 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 책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 있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10번 읽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제가 이 되게 책에 뭐 와닿네요.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출판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네, 어른이요. 그런 관점의 전환과 심지어 투자에서도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정말 너무나 좋은 문장들도 많고 글쓰기에도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 영상에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도서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문학의 머니 4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성 씨, 5부에서는 어떤 분이 나오죠? 네, 5부에서는요, 이 재미있는 여행과 인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행? 네. 이 여행 작가이자 유튜버인 킴스트래블님 아시나요? 아, 그 국내 여행 엄청 다니시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분이 출연하십니다. 아, 참 여행 가기 좋은 날씨인데. 네. 자, 5부도 곧 올라오니까요. 하나증권의 인문학의 머니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광수 위원님과 오늘은 특별히 다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의 머니!